이번에는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보죠. 굉장히 토론회를 자주 합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토론했었습니다. 어제는 강원 토론회입니다. 뭐 얼마 전에는 후보들 간에 뭔가 좀 자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뭔가 결정의 순간이 가까우니까요. 마음들이 달라졌나요? 굉장히 치열하고 격렬한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먼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윤석열, 홍준표 주변에는 왜 사람이 없습니까? 이렇게 토론회 때 그냥 푹 들어간 거예요. 그냥 이런 질문으로. 그리고 홍준표, 윤석열 쪽에 간 사람들이 구태다. 구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야당 주자들, 국민의힘 주자들 강원 TV 토론에서 다시 충돌했다. 그리고 뭐 고발사주 의혹 언급을 했는데 이거 왜 이런 얘기 여기서 해요?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서로들. 당원 투표 4일 앞 표심 잡기 경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위라고 주장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상대를 비난하는 겁니다. 자, 그럼요. 토론에서 어떤 모습이 있었길래 이런 기사가 나온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제가 남을 배신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윤 후보님 진영에 가 있는 어떤 분은 내가 행정부지사로 3년 데리고 있고 꼴대갈 데 없는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되는데 내가 전적으로 다 밀어줬어요. 근데 본인이 좀 이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다거나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좀 이렇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하시고요. 그것도 내가 이해를 합니다. 네, 할 말은 하는데 그러시고, 답답한 모양입니다. 네. 이제는 인신공격까지 하시는 거 보여요. 여당의 당대표가 공수처를 압박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영장사주 아니겠습니까? 당에 대한 경선 개입 아닙니까?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장입니다. 아니, 여기에 대한 후보님이 입장이 줄곧 어떠십니까? 정책 토론을 하자고 할 때는 이거는 언제인데 중요한 여기에 대해서 입장 밝히시기가 좀 애매하십니까? 내 그 아니, 이야기는 검사를 오래 하셨는데 내 이야기 입장 밝힐게요. 네.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 당할 때는 정치 아니, 공작이라고 여기에 하는 대해서 것은 제가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죠.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윤, 홍준표 곁에 배신자 많아. 들으셨죠? 홍, 본인이 당하면 공작이다. 아픈 곳 콕콕 찌르기였다. 어제의 모습을 이렇게 아픈 곳 콕콕 찔렀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서로를 향해서 아픈 곳 찌른 거 맞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제 그 모습은. 그렇죠. 굉장히 아픈 곳을 찔렀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왜 서로 아픈 왜냐면은 곳이 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공격했던 내용들이 예. 이제 홍준표 후보에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떠나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그 뼈 아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저희가 이제 본선을 나가는 최종 경선 그 투표에서는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로 구성이 됩니다. 그 이제 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하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조직의 힘이 많이 작용했던 투표거든요. 예를 들면 현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당협위원장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많으면 당원들을 독려를 해서 이 후보를 좀 밀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당원 투표들이 좀 결집되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보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그 후보 곁에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당원 투표의 행방이 결정되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50%에 해당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곁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적다는 것은 나머지 그 50%가 당신이 많이 못 받을 거야라는 식의 굉장히 뼈아픈 공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약점이라고 생각하면서 푹 찌른 거군요, 그거를. 그렇죠. 반면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뭐 정치 공작이라고 부르느냐, 왜 당신이 당하면 그게 정치 공작이라고 하느냐라고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를 꺼내니까 그걸 왜 꺼내냐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한번 꼬집은 건데 사실 반대편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원 투표 50%와 여론조사 50%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그 여론조사 50%에서 오히려 약한 모습을 더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여론조사 50%는 지금 상당 부분 윤석열 후보의 실언이라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향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약간 실망하는 모습들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지금 김기엽 전 비대위원요 그런 평가를 낼 수 있다는 거네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예. 그래서 제 생각은 홍준표 후보는 바로 그 여론조사 50%는 당신이 지금 이러이러한 의혹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역으로 또 꼬집은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편 그 홍 후보와 윤 후보 각각이 자신이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짚어서 아픈 그게 곳을 지금 찔렀던 반영 거예요. 비율 50대 50이 있는데 각각을 지금 보고 있는 거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것이고 했지만은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대선 후보급이고 예. 물론 윤석열 총장은 전 총장은 정치 그 판에 들어온 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숱한 공격과 지적을 받으면서 컸던 예. 사람이고 홍준표 후보 역시 한 거의 30년 되는 정치 생활 동안 수많은 공격들을 받아치면서 그렇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서로에게 뼈아픈 포인트를 지적한 것은 맞으나 예. 사실 그것 때문에 본인이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는데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데 뭐 두려움을 갖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경선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서 가다 보니까 예. 서로 이제 날선 공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5일 날 최종 후보가 결정됐는데 그때까지 더 격렬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더 격렬해지겠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아픈 봅니다. 곳을 더 찌르겠네요. 그럴 것 서로가. 같습니다. 예. 어제 토론의 모습과 이제 분석이 좀 이렇습니다. 다음은요. 만평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두 명의 인물이 다 등장하는 만평이에요. 뭐 세 번의 장면이 있는데 맨 위입니다. 여기 보면 막 달리고 있어요. 앞에 분은 이분은 윤, 뒤에는 홍 그렇게 해서 그린 것 같죠? 자 뜁니다. 뛰는데 이게 뭐가 앞뒤가 바뀌었어요 지금 홍윤으로. 근데 뒤에 있는 후보가 뭔가 깜짝 놀라는 것 같은데 아래로 가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그 장면을 멀리서 보니까 뒤로 간 거예요. 뒤로.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많은 분들은 이거 문워크 아닙니까? 뒤로 가는 거 뭐. 근데 뒤로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게 뭐죠? 작은 그림인데 개가 있고요. 머리에 사과를 이고 있어요.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이 만평이 지금 상황, 지지율이 좀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 서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까지 이렇게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현근우택 전 부대변인, 뭐 남의 당 얘기긴 합니다만 분석을 좀 해주세요. 윤석열 전 총장이 이른바 여기 만평에 나왔지만 이른바 개사과 논란이었잖아요. 지금 이런 모습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참 만평 그리는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한 장의 사진을 이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약간 웃음을 지실 것 같기도 해요. 이 상황을 보고.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새 사진에 보면 다 가만히 있잖아요. 예. 가만히 있는데. 그러네요. 홍준표 후보는 이 그림상으로 보면 그냥 같은 곳에 위치하고 그렇죠. 있네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거죠. 가만히 있는데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고 예. 경쟁자인 이제 윤석열 후보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저는 장애인 영향을 미쳤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였거든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개사과 논란이 결정적인 어떤 원인을 제공했던 게 국민을 상대로 한 거였거든요. 그동안은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상대 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이재명 후보를 상대했는데 이거는 마치 이제 사과 자체가 국민을 상대로 한 건데 뭐 우리가 갑자기 개가 된 건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도층, 단순히 뭐 전두환 논란이 호남뿐만 아니라 이제 중도층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게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상대로 했을 때는 홍준표 대표가 더 나오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랑 상대방 본선 경쟁력을 했을 때도 홍준표 대표가 더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 아시겠지만 당심이 사실은 민심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도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 오세훈 시장이죠. 대부분 민심이 나중에 당심을 이끈 셈이 됐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홍준표 후보도 경남지사도 했고 대구에 지금 지역구를 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심에서 반드시 뭐 뒤지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여론조사 5대 5지만 어쨌든 까봐야 안다. 홍준표 대표가 반드시 뭐 뒤지고 있느냐, 당심에 뒤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결국은 당심을 이끌어가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 아마 저기서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한 발만
걸어 나가면 예. 조금 더 나서지 않겠나.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걸 뒤로 가다가 멈추는 게 일단 중요하고 예. 멈춘 다음에 다시 앞으로 나오는 건 쉽지 않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서 있는 상태잖아요. 예. 여기서 한 발 나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뭐 매일같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엎치락 뒤치락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 여론의 동향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묘사를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뒤로 갔다, 지금. 그리고 뒤에는 저 동물이 유치하고 있다, 지금. 뭐 개, 사과, 이른바 개사과 논란이 유치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만평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는요, 또 다른 모습도 좀 있었어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오늘 뭐 수소를 묻질 않겠습니다. 이재명의 탄소세를 거두겠다는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또는 논리를 펴시겠습니까? 이재명의 정책 토론은 이재명하고 붙을 때 가서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그게 무슨 장학 퀴즈식으로 묻으니까. 장학 퀴즈가 아닙니다. 그런 한나라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탄소세에 대한 입장이 없어요? 원 후보의 입장은 뭡니까? 왜 나를 묻습니까? 먼저 얘기하세요. 딱 질문이 내 야비하게 느껴지니까 아니, 그래, 답변을 대통령한테 하는 겁니다. 탄소 본선에 가서 답변하지 토론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본선에 본선에 토론? 가서는 내가 훨씬 잘하죠. 아니 머리 그래 좋으신 분이 어떻게 토론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토론 답을 안 하고 이렇게 아니 인신공격 내지는 그래 비아냥으로 왜 시간이 다... 네, 유영걸 전 대표님. 예. 지금 영상을 좀 길게 봤습니다. 앞서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가 뭔가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질문을 해요. 예. 그런데 약간 홍 후보는 그거를 지금 여기서 말할 게 아니다. 나중에 얘기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답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른바 홍 후보가 정책 디테일에 약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윤 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면이 충분히 있죠.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저 보이죠. 영상을 좀 예. 보면은. 어제도 토론해 보니까 시작할 때부터 고교 학점제 도입에 대해서 아냐 원희룡 의원이 후보가 그 주도권 토론에서 바로 물어보니까 제대로 좀 대답을 못했어요. 학점제고 뭐고 홍준표 후보는 그 막 전교조 이런 데서 휘둘르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되면 싹 없애겠다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홍 후보는 주로 이제 정책관에서 총론적인 입장을 총론적인 거 좀 많이 내가 되면 싹 얘기한다. 바꾸겠다는 건데 아.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얘기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원희룡 후보에 대한 울렁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꾸 그냥 너무 자세한 걸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수소 경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때 H2O라고 그 대답해가지고 예. 원희룡 후보가 그랬잖아요. 나는 잽을 날렸는데 상대방은 케어로 쓰러지더라. 그때 완전히 당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상당히 시작할 때부터 고교 학점제 얘기하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 백전 노장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장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탄소세 이거 물어보니까 예. 이건 제대로 대답 그냥 아예 안 해버리고 왜 이렇게 장학 퀴즈처럼 물어보냐. 왜 이렇게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그렇지, 물어보냐 그런 질문이 뜻인가요? 야비하다 뭐 그런데 저는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정치 초보도 아니고 과거 예. 대통령 출마도 한번 해서 20% 이상 득표도 하고 예. 토론회도 많이 하신 분인데 기본적인 탄소세나 저 고교 학점제 이 정도는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야비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후보가 어제 저는 토론회 제 개인적으로 점수 매겨봤는데 예. 홍준표 후보가 제일 좀 어제 좀 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높은 점수를 못 주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유 후보는 옛날에는 좀 약간 까칠한 이미지인데 어제는 정책도 좀 내보내고 좀 그 꼰대 이미지에서 좀 벗어났어요. 예. 상당히 좀 선전을 했고 그 윤 후보도 예. 그 초보지만 이제 정치 입문한 지 3, 4개월 됐지만 토론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질문에 예. 대답을 많이 했는데 정치 오래 하신 분이 경력이 제일 많으신 어찌 분인데. 디테일한 걸 대답을 못 하는지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해서 어제 굉장히 디테일한 거는 원희룡 후보한테 두드러 맞았고 예. 또 당신 옆에는 왜 사람이 없냐 이것도 홍준표 하면 독구다이라는 이미지가 따라다니잖아요. 혼자 예. 뛰는 거 예, 특공대 이미지인데 굉장히 아픈 얘기죠. 지금 윤석열 캠프에는 사람이 모이는데 홍준표 캠프에는 지금 사람이 후보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준석 후보 때 서울 그 당 대표할 때 사람 없는 거랑 좀 컨셉이 다르잖아요.
이준석은 시작할 때부터 나는 캠프 없이 하겠다고 그랬는데 예. 홍준표 후보는 꼭 사람 없이 한 것도 아닌데 사람도 없고 디테일도 약하고 어제 상당히 손해 본 거 아닌가. 물론 뭐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 각각 한번 짚어봤어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자, 다음 기사는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전체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루고 있어요. 보시죠. 국민의힘 경선 버스 종점까지는 알 수 없다.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지금 4명이 경쟁 벌이는데 쉽게 누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 경쟁이 치열한 거죠. 각각의 뭐 장단점들이 좀 상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지율 하락 큰 고민인 윤석열, 중량급 의원들 모아서 세 확장, 그리고 당원 투표 여기에 지금 뭔가 방점을 두는 거 아니냐 얘기가 있고요. 당심에서 밀린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지금 뭔가 하면 반발해요. 아니 당원의 투표 영향력 끼치는 현역 의원들 용서 안 한다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안 끝났다. 유승민 원희룡, 유치타 막판 스포트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재명 1대1 상대는 나다. 내가 딱이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치열하게 호소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원 교수님. 네. 지금 뭐 지지율상으로 좀 앞서고 있는 죄송합니다. 두 후보는 집중 좀 다뤄봤어요. 자 나머지 두 후보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 각각 대선 주자로서 강점과 약점 뭐라고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유승민 후보는 누구나 다 뭐 강점 그러면은 예. 경제 전문가 이미지가 있는 거죠. 사실 이거 출마 선언하기 전에 연금 문제에 대해서 개혁하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저 정책에서 굉장한 승부수를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강점이 경선 과정에서 도드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선 초기에 네거티브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킬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점을 살리지 못한 경선 전략의 실패 아니냐. 예. 반면에 이제 유승민 후보의 약점은 뭐 배신자 프레임인데 이 배신자 프레임을 뭐 토론에서는 잘 맞받아 쳤지만 예. 이거를 희석시킬 정도로 뭔가 다른 쪽으로 눈길을 돌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가 너무 나간다라고 하는 또 이번에는 너 우리 편이니 상대방 편이니 이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그렇게 비춰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피해야 되는 이 경선 전략이 과연 성공했느냐 예. 이 부분에 물음표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예. 내가 알던 원희룡 맞아. 옛날 원희룡 후보의 강점은요. 예. 남원정이라고 그래서 예. 소신, 개혁, 도덕성 이런 거였거든요. 그다음에 약점은 근데 색깔이 불분명해. 오. 뭐죠 특이점이 없어 이런 근데 지금은 거였습니다. 근데 달라졌다는 건가요? 경선 국면 딱 들어서니까 예. 일타 강사로 나서시더니 이른바 대장동 일타 강사란 별명.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없던 캐릭터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또 분노 조절 장애를 방송에서 또 보내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성과 화를 내는 모습이 그렇죠.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강점과 약점이 굉장히 도드라지는 거죠. 지금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시는 반면에 예. 또 한쪽에서는 부인 문제나 발언 논란에 대해서 감정 조절을 못하는 또 그런 약점을 보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국민이 알던 원희룡 남자의 변신은 무죄인가 너무 이게 극적인 그 반전을 먹다 보니까 예. 원희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뭘 했는지를 다 까먹을 정도예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이 변신이 좋았냐 나빴냐는 예. 경선 결과 나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박찬원 교수님도 아직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이 변신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지금 뭐 원희룡 후보 얘기하니까 옆에 계신 청구택 부대변이 계속 박찬원 교수님 쳐다보면서 뭔가 계속 고민을 해요.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침에 매일경제도 그 모습 소개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원희룡 후보와 현근택 부대변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한 언론 그 현장에서. 그리고 뭐 그 스튜디오 안에서 뭐 나가는 모습도 나타나고 그랬는데 오늘 또 마침 나오셨어요. 제가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일단 그 충돌 이후에 원희룡 후보와 뭐 좀 전화하시거나 뭐 어떻게 좀 통화해서 좀 풀으셨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태는? 뭐 그런 적 없고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입니까, 지금? 아니 뭐 저희가 오히려 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먼저 뭐 사과를 하면 모르겠지만 당했다. 근데 이제 뭐 이
뭐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요. 저하고 뭐 고등학교 선배기도 하고 뭐 뭐 고향, 뭐 학교 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겹치지 뭐 않습니까 있는데 지금? 이제 결국은 아마 요즘 와서 갑자기 저 고등학교 선후배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 게 보면 아마 이제 그런 데서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까. 고등학교 선후배께서 전화를 하세요 지금? 하니까 뭐 연락이 안 오던 분도 오고 근데 만나자는 분도 있고 만나서 무슨 구체적 얘기는 안 하고 모르겠죠.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어쨌든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좀 갖는 위치가 있고 저는 뭐 약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니까 또 왜 그러십니까? 같이 격렬하게 근데 이제 충돌을 했는데 지금. 뭐 가끔 연락 안 하시던 분이 연락하는 거 보면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건 아직 모르죠. 그냥 직접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 원희룡 후보가 뭐 선거 경선 전까지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저는 취한이 예. 그 태도가 그러니까 아마 대장동 일타 강사도 이제 유튜브로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엊그제는 또 가세연에 나갔잖아요. 이준석 대표도 항상 그 경계선을 딱 보는 게 보면은 가세연에 가냐 마냐 그걸로 항상 판단을 하거든요. 그까진 가지 말아라. 근데 지금 원희룡 후보가 보는 그 경로를 보면 예. 계속 유튜브, 가세연 아니면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 뜻은 뭡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는 이제 합리적이란 건 이제 빼고 얘기하는 게 그럼 맞는 강경 거죠. 보수라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용석, 뭐 김문수 그 길을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은 소시오패스 부인 얘기가 나왔을 때도 제가 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 뭐 사과하면 좋은데 사과 안 하면 뭐 부적절하다 아니면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왜 사과했냐 뭐 이게 뭐 정당하다 우리 뭐 마누라를 믿는다 얘기하면 예.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번 선거 계기로 해서 4등이니까 어쨌든 정치력이 제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대부분 분들이 제도 내려갔을 때 국회의원 하다 제도 내려갔을 때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정치 생명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4등 턱걸이 하면서 뭐 4등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예. 정치 제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방향이 결국은 그것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는 끝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갔는데 근데 글로 가서 제기해서 성공한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예. 제가 알기는 대부분 보면은 막다른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막다른 길로 거의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소멸 단계로 가고 있다. 정근택 부대변인께서 이제 당시 상황 설명 좀 하고 이제 지금 모습이 약간 약점일 수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데 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원희룡 후보 뭐 잘 보셨고 뭐 겹치는 부분도 많은 계신데 지금 이제 문제점 얘기했어요.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희룡 후보의 장점. 그러니까 지금 아까 토론하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후보한테 질문하는 것도 보면 토론할 때는 정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서 저랬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은 사람을 좀 달리 보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뭐 오베라고 얘기도 했고 메테오라고 얘기도 했지만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분노 아니면 어떤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한테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제가 후보자는 아니니까. 정근택 전 부대변인께서 이재명 캠프에서 계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쨌든 강한 어떤 적개심이나 아니면 뭐 이런 선입관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심이라든지 예. 아니면 이런 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항상 제주도지사, 경기도지사 이게 항상 비교됐거든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에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대선을 나갔는데 예.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 하면서 제주도에서도 평가가 안 예, 좋았어요. 예. 그리고 항상 여론조사에 보면은 도지사 평가에서 항상 미치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결국은 자기도 이제 같은 도지사하고 대선이고 이래 나갔는데 본인은 안 뜨고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이제 수정 후보가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좀 뭐 그런 심리 이런 게 좀 있지 않나. 장점을 얘기하셨더니 또 문제점을 지적하셨네요. 그러니까 아까 장점은 짧게 저렇게 보면 토론 때 정상적으로 질문 제기했다 잘하더라. 그랬잖아요. 정치적으로 제기에 이번 어쨌든 성공한 뜻 보인다. 알겠습니다. 네. 여전히 뭐가 좀 남아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요. 아직 뭐 이렇게 화해 단계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지금요. 자, 다음 주제는요. 내년 대선 이래는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여러 곳에서 열려요. 그중에 한 곳이 종로입니다. 근데 이 종로라는 이 지역구는 단순히 그냥 지역구 하나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 급들이 많이 나선 곳이다. 뭐 이런 과거의 그런 사례들도 있죠. 자, 이 얘기가 좀 하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선만큼 뜨거운 종로 보궐선거다. 임종석과 이중석 혹시 맞대결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이런 시각이 있어요, 지금. 이런 시각이 있는 가운데 며칠 지났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 뭐 다른 사람이 나갈 수도 있고 내가 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라는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그렇다면 관심 있나 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다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그 얘기 왜 한 거 했더니 이건 전략이고 약간 농담조로 얘기한 건데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으나 여전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 와중에 여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를 싹 꺼냅니다. 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 드리고 간 거예요, 지금요. 우상호 의원, 민주당 추천 가능한 중량급 인사 임종석 유력하다. 유력이라고 그랬어요. 이준석, 내가 나가든 다른 사람이 나가든 똑같다. 여기서 내가 나가든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니라고 강하게 얘기했는데 내가 나가든. 그런데 이제 더 나오니까 질문이 나오니까 농담조예요. 뭐 이거 확대 해석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기사가 하나 더 있어요. 다음 기사 보시죠. 그러면은 왜 얘기한 걸까? 그러니까 이준석 여당의 전략적 모호성 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나갈 듯 본인이 나갈 듯처럼 얘기해야 여당이 민주당이 막 정신이 사납고 좀 뭔가 고민 많고 뭐 이런 걸로 느껴집니다. 말한 취지는.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 이름이 나와요. 또 물망이죠. 이른바 물망.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대섭 전 비대위원. 그저 전략성 모호성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준석 대표의 뜻은 전략적 모호성이었을 것 같은데 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면은 이준석 대표의 지상 과제는 지금 당장 있는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원내 진입을 한다기보다는 예. 지금 당장 내년 6월에 있을 그 전국 지방선거에서 얼만큼의 공천 개혁을 해낼 것이냐가 이준석 대표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 3월, 6월 굉장히 촉박한 시간이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3월에 본인의 보궐선거를 자신이 이제 선거를 준비하는 거기에 이제 너무 올인을 해버리게 되면 당 개혁 자체는 조금 지지부진해질 수가 있거든요. 1차적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데 그게 흔들릴 수 그렇죠. 있다는 건데 제대로 네. 일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거.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장기적인 정치적 비전을 생각해 봤을 때 예. 사실 원내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수단일 수 있겠지만 예. 말 그대로 국민의힘의 어떤 전체적인 변화, 국민의힘 전체가 다 변했다라는 확신을 줄 정도의 공천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가진 생각이고 향후 본인의 정치적 기반으로서 삼을 생각이기 때문에 예. 저는 보궐선거 자체에 특히 이제 종로 보궐선거 자체에 큰 욕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궐선거 나가서 혹시라도 이제 당선이 돼서 지방선거 공천개혁하면 그럼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가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 대통령 선거와 예. 그 보궐선거가 3월달에 열리고 같은 날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날에 열리고 6월달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사실 공천이라고 하면 대충 4월달 정도에 마무리가 될 텐데 그러면 보름 정도 안에 전국에 있는 지방선거 공천을 다 본인이 책임지고 한다. 그럼 해가 바뀌면 미리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 시간이 예, 필요하다는 사실 거네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상계동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다라는 것이고 예. 제가 있는 도봉갑 지역구가 바로 그 이준석 대표가 있는 노원병 지역구 바로 옆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그 지역에 있는 민심이라든지 평판이라든지 이준석 대표의 그 행보 같은 것들을 굉장히 그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듣게 됐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만날 때도 나는 상계동이 좋다. 난 상계동에 나갈 거다. 나한테 상계동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국회의원보다 예. 상계동 국회의원인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저한테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서 예. 제 생각에는 여론에 좀 떠밀려서 그리고 본인이 어떤 책임을 갖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준석 대표의 의지로만 봤을 때는 종로 출마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인의 말은 진짜 전략적 모호성으로 보인다. 근데 상황은 뭐 모르지만 이건 단서를 좀 붙이셨어요. 정근택 부대변인께는 이 질문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종로 보궐선거에 나선다면 국민의힘 만약에 후보로 물론 내부 뭐 경쟁관도 있어야겠지만 나선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입니까? 아니면 뭐 별 신경 안 씁니까? 부담이죠. 왜냐면 부담이다. 그럼요. 왜냐면 이낙연 후보가 사퇴를 한 거잖아요. 예. 사퇴를 했다 그러면 지역구민들 입장에서는 여기 그냥 대선 나가려고 그냥 한 건가?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일차적으로 뭐 사퇴하고 나갔을 때 그
소속 당이 어쨌든 유리하게 네. 된 경우 많지 않습니다. 뭐 서울시장이나 저기도 있지만 그건 좀 다른 경우입니다만. 근데 저는 뭐 이준석 대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처럼 뭐 지방선거 공천은 저도 얘기 많이 들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대선 승리했을 때 전제예요. 대선 지면은 당장 비대위가 그렇죠. 대선의 영향을 받겠죠. 그 대선 패배하면요 당대표 당장 비대위로 가기 때문에 공천권이고 뭐고 없습니다. 지방선거. 예. 그렇다 본다 그러면 대선 승리를 명분으로 삼을 수 있어요. 아 종로가 어쨌든 대선하고 연계돼 있다. 그럼 많은 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러닝메이트 개념이다. 그러면 당대표가 왜냐하면 당대표 나간다 해서 당대표 그만두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말씀처럼 뭐 선거에 나가면 공천 못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당대표는 큰 틀만 잡으면 돼요. 지금 뭐 편까지 하겠다 이런 게 공약이었거든요. 그럼 한번 해보고 싶을 거예요 본인이 실제로. 예.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예. 편까지 같은 거를 꼭 해보고 싶을 생각이 들 텐데 예. 그 전제도 대선이에요. 대선 지고 나면 뭐 지방선거 공천은 그거는 송구대 부대의 말씀은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고민이 많죠. 지금 이제 임종석 전 실장처럼 나오면 이제 신구 대골이 돼버리잖아요. 예. 임종석 실장은 어쨌든 386의 대표주자고 386이 정치 들어온 지 벌써 20년 됐어요. 30대. 예. 이준석 대표 나이쯤에 들어와서 20년 지난 거예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 이제 30대 후반이지만 아직 진입 못했잖아요. 예. 그럼 완전히 이제 신구 대결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래도 약간 새로운 거 바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아마 이준석 대표도 차차기를 원할 테고. 그러니까 상계동을 계속 뭐 고향이고 이러니까 거기서 자랐으니까 있겠지만 등 떠밀려서 본인은 원하지 않지만 뭐 당원들이 원해서 뭐 대선 승리를 위해서 그런 명분을 만든다 그러면 나가겠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나가세요 했을 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정도까지는 지금 온 것 같아서 반은 이미 넘어온 게 아닌가. 전근택 부대변인의 전 부대변인의 말씀에 근거를 두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니라 전략적 한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좀 민주당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도 좀 전망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거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 과연 3월 9일 대선일에 같이 출전을 하는 건지 지켜볼 대목입니다.